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수장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10,000명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30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핵폭탄 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장 세력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면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면서 상설특검 후보자의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선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들이받았고 성남에선 트럭이 넘어지면서 반대편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2번째 우승입니다.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에도 대비할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의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위험한 확전 행위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도 이미 서방 용병이 활동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 한국 대표단의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North Korean troops have been sent to Russia and that North Korean military unit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북한군 파병은 전쟁의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라고 비판하고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자 위험한 러시아 전쟁 확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In exchange, Putin is providing North Korea with military technology and other support to circumvent international sanctions. 같은 가치를 공유한 민주국가끼리 연대하고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이래 러시아군이 6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며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서방 용병들이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서방의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며 나토와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러 관계는 정직하고 공개적이라며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국제법의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찬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예상보다 빨리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황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뤄진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달라며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잇따라 공조를 당부한 것은 앞서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파병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공통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토와 EU 역시 한국과 대응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신속하게 대표단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북한군이 개입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나토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10,000명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0,000명을 파견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한 대로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전투 병력으로서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향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현지 시간 오는 30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가 30일 오후 3시 이후 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또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와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폭탄 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의회 연설에서 이란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핵폭탄을 비축하고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언제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명백한 이유로 이와 관련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조치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면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의회 연설에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북부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면 그 후엔 더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내가 주도했던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 체결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 더 많은 아랍 국가들과 평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28일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티레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며칠 만에 두 번째로 티레의 헤즈볼라 대전차 미사일 저장고와 기타 무기 자산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습 이후 이전에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지역과 언론인들이 주로 머무는 해변 호텔 인근 지역을 포함한 티레 전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Turn to YTN. We are not going back. For complete coverage of the U.S. elections in South Korea, turn to YTN.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치열한 막판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지지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박빙 판세여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마지막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유세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부터 터커 칼슨, 헐크 호건 등 찬조 연설자들이 총출동한 총력 유세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 마지막 메시지로 자신이 재집권하면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이 더 주목한 건 트럼프가 해리스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며 거친 표현을 쓴 점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t just South America, they're coming from 181 countries as of yesterday. Right, and we're a dumping ground. We're like a garbage can for the world. That's what's happened. That's what's happened to our 찬조 연설자들도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하고 해리스를 형편없는 여배우라고 비난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But when I hear Kamala speak, it sounds like a script from Hollywood with a really bad actress. 네, 해리스 부통령 내일 최종 메시지를 내놓는다고요? 네, 내일 해리스는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엘립스 공원에서 유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곳은 바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불복하며 의회 폭동을 선동하는 연설을 했던 장소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선거운동 메시지로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미시간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의 쓰레기통 발언 등을 지적하며 증오와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just more of the same and maybe more vivid than usual. Donald Trump spends full time trying to have Americans point their finger at each other. Fans the fuel of hate and division. And that's why people are exhausted with him. 네, 미국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이 델라웨어주의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소에서 40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휠체어를 탄 여성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를 자신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민 문제를 공격하며 막말을 한 데 대해 역겹고 부끄럽다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ost of the presidential scholars I've spoken to talk about the single most consequential thing about a president's character. 네,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이죠.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전국 지지율은 동률 또는 1~2%포인트 박빙의 격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평균 지지율을 집계하는 사이트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가 1.4%포인트 차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 대선을 보면 전국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해 백악관을 내주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1.4%포인트 차이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전국 지지율보다 중요한 게 경합주 판세인데 북부 러스트벨트 세 곳 모두 평균 지지율이 1%포인트 미만, 사실상 동률로 나오고 남부 썬벨트 경합주는 네바다를 빼면 트럼프가 1~2%포인트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선 확률 계산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지지율 격차가 적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해리스와 트럼프가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이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북핵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최근엔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맞물리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한국이 내야 할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 5천여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합의를 이어가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의 9배인 연간 13조 원을 압박하고 있어 당선 시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도 엇갈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성을, 해리스 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because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무조건 대화를 앞세울 경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온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은 돌발 변수인데 우리도 복잡한 셈법에 놓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고 I will continue to stand with Ukraine and I will work to ensure Ukraine prevails in this war. To be safe, secure and prosperous,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fulfill our long-standing role of global leadership.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멈출 경우 북한의 파병에 맞서 살상무기 지원 등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비핵화 목표로 지난 20여 년간 유지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대선을 앞두고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양국 간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책 변화에 선을 그었지만 비핵화 해법이 다를 것으로 보여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두고 여당 내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공개 의총을 열자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이에 친윤계는 스스로 당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는데 계파 갈등이 공식 회의석상에서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친한동훈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지은 건 당론이 아니라며 기존 친윤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목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에도 야당의 특검 주장이 정략이란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체성을 들먹이거나 무용론을 외치는 걸 국민들은 모두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특히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당원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원총회를 제안했습니다.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의총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명분과 여론에서 밀릴 게 없다는 친한계 내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친윤계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나누되 너무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의견을 봉합해야 한다며 친한계 공개적 요구 방식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파괴적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괴적인 거는 스스로 파괴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친한계의 공개의총 제안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원내 사안에 원외 지도부가 관여한다는 취지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앞서 갈등 양상을 보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개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진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본질이 아니라며 특검 수용만이 국민 분노를 잠재우는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며 당내에선 분열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총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분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물밑 대화에 나서리란 일각의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선거 200여일 만에 공개했습니다. 패배 요인으로 정부 여당의 불안정한 관계를 지목했는데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와 당의 책임도 고루 명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가 선거 201일 만에 패배 원인과 개혁 과제를 분석한 백서, 마지막 기회를 공개했습니다. 참패 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꼽았는데 당과 정부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해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44명의 설문조사한 분들도 우리 당에게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 관계였습니다. 선거 국면 여권 지지율을 뒤흔들었던 주요 이슈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의대 증원 논란 등이 언급됐습니다. 당시 이런 논란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며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시스템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전략 부재 등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의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른바 2조 심판론을 두곤 오히려 선거를 정권 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과 정부 양측의 잘못을 고루 지적한 백서 결론에 당 지도부는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아직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백서가 보고된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선 패배 원인으로 꼽힌 2조 심판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선거 국면마다 달리 분석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했는데 특히 2조 심판론은 선거 2주 전 여러 악재가 겹치며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자 읍소 전략의 하나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은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이 꺼낼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선 백서 집필 과정에서도 참패 책임의 화살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선거 200여일 만에 백서가 공개된 것조차 여권 내 내탁 공방의 단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성남에서도 넘어진 트럭이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채 멈춰서 있고 바로 앞에 서 있는 트럭은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저녁 8시쯤 중앙선을 넘은 SUV 차량이 맞은편 차선을 달리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겁니다. 추월이 빈번한 도로예요. 드라이브 코스고 좋은데 밤에는 그 위험이 항상 이렇게 잔존하게 있는 데거든요. 이 사고로 각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넘어진 대형 트럭 주변으로 사고 현장을 살피는 구급대원들 모습이 보입니다.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3.5톤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졌습니다. 트럭이 넘어지면서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 4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4명도 다쳤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여러 차선을 오가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고 다른 오토바이들이 호위하듯 그 뒤를 따릅니다. 지난달 4일 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이뤄진 일당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을 붙잡은 경찰은 일당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리 없앤 뒤 범행한 사실까지 파악해 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불빛을 끄고 조업하던 불법 새우잡이 어선을 해경이 1시간 반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10시쯤 여수시 광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제작한 새우 포획용 새우사각 틀망을 실은 13톤급 양식장 관리선을 검거했습니다. 새우 사각 틀망은 바다 최상층과 그 아래에 서식하는 새우를 잡기 위해 만든 가로 7.2m, 세로 4.8m 크기 어구로 수산자원관리법상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 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 장치와 항해 등을 끄고 조업해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충북 충주시에 있는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올해 전국의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5건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6,847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240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4%, 평년 가격보다는 40%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제 발생한 팀원이 전선망 오류는 LG CNS 측의 네트워크 장비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 CNS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전국 어느 곳이나 목적지까지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시하고 해당 교통수단을 바로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서비스를 어제부터 개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직간접적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커피류를 뺀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사이즈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KT가 국내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5G 음성통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5G로 안정적인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전이 이번 수주에 성공할 경우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식회사는 지주사 최초로 주주 환원 정책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이 담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당 최소 배당금을 5,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세계 헤드헌팅 전문 기업 유니코서치가 국내 상위 30대 그룹의 사내이사 등기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가 1,1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첫 번째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가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을 4승 1패로 잡고 안방 광주에서 37년 만에 우승 축포를 쏘며 12번째 별을 달았습니다. 7년 전 우승의 주역 이범호 감독은 데뷔 첫 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아 마무리 정혜영이 삼성의 마지막 타자 김성윤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포수 김태군과 얼싸안습니다. 더가웃 선수들이 달려나오고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가을밤 뜨거운 환호로 물들었습니다. 기아는 안방 5차전을 7대5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을 4승 1패로 잡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산 12번째 별을 단 겁니다. 한국 시리즈 승률 100%의 찬란한 역사도 이어갔습니다.
2017년 우승의 주역 이범호 감독은 43살 가장 젊은 사령탑으로 취임 첫 해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절 이렇게 명문 구단에 감독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멋진 광주에서 이렇게 첫 번째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선발 양현종이 3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1회부터 디아즈에게 2점 홈런을 얻어맞았고 다음 타석에 김영웅에게 한 방, 3회 디아즈에게 또 대포를 허용하며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삼성은 악으로 근성으로 벼랑 끝 투혼을 뽐냈습니다. 안방만인 강민호의 부상 이탈 속에도 4회 투아웃 만루 위기를 무사히 넘겼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석점을 뒤지던 기아는 5회 말 최영우의 솔로 홈런에 김윤수의 폭투를 틈타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회 베테랑 김태군이 때린 행운의 안타가 결승점이 됐습니다. 8회 초 만루 위기를 무사히 넘긴 기아는 박찬호의 2루타로 세기점을 뽑으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 5할 8푼 8리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한 김선빈이 포수 김태군을 딱 한 표 차로 제치고 MVP에 뽑혔습니다. 중립구장인 잠실에서 또 원정 경기에서 우승 축포를 쏘았던 기아는 무려 37년 만에 광주 안방에서 우승 뒤풀이를 만끽해 기쁨을 더했습니다. 광주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한국 시리즈 MVP는 6할에 가까운 타율로 우승을 이끈 김선빈이 차지했습니다. 혼신의 19승부로 삼성 에이스 원태인을 무너뜨리는 등 시리즈 내내 공격과 수비 모두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 김선빈이 계속해서 방망이를 돌려 원태인의 공을 쳐냅니다. 무려 19까지 가는 승부 끝에 담장을 때리는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리즈의 백미 중 하나이자 김선빈의 활약상을 함축하는 장면. 상대 투수의 투구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심리까지 무너뜨린 장타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 한 타석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타격을 했는데 또 그게 좀 빗맞아서 파울이 좀 많이 됐던 게 오히려 원태인 선수를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빈의 이번 한국 시리즈 5경기 타율은 무려 5할 8푼 8리. 17타수 10안타의 맹타를 휘둘렀는데 2루타 3개와 3루타 1개 등 장타도 4개나 뽑아냈습니다. 애초 6번 타순에서 하위 타선 공격을 주도하다가 최영우가 빠진 4차전부터 2번 타순으로 올라와 공격의 천병이자 해결사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수비에서 고비마다 상대 공격 흐름을 끊으며 든든하게 내야 중심을 잡은 점도 김선빈의 숨은 공로입니다. 2009년엔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탈락했고 2017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타율 3할 5푼 7리로 활약했지만 MVP 투표에서는 한 표도 얻지 못했던 아픔을 딛고 올해는 동갑내기 친구 김태군을 단 한 표 차로 제치고 MVP를 수상하며 선수 인생 최고 기쁨을 맛봤습니다. 키 작은 선수도 뭐가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진짜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프로 생활을 해오면서 그 편견을 깨트려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 편견을 깨트린 게 오늘 한국 시리즈 MVP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기아의 원클럽맨인 작은 거인 김선빈은 이제 기아 역사에도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4대 개혁 추진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관들의 기강을 다잡고 대통령실 자체 쇄신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한동훈 대표와의 빈손 면담 여진을 털어내고 내부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참모진들을 독려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는 최근 이딴 전쟁으로 불안감이 커진 중동,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위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급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민생 관련 사안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한 한동훈 대표에게 반발하는 행정관들을 향해서도 절제와 품격을 강조하며 공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젊은 행정관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시도한 건데 빈손 면담 논란 등으로 뒤숭숭한 조직의 기강을 다잡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제2부속 비서관 임명에 맞춰 소규모 인사가 단행돼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네, 동시에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첨예한 쟁점에선 여야가 대립하면서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의 정책 사령탑들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공통으로 내놓은 민생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 겁니다. 앞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초에 열린 첫 대표회담에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여야는 AI 산업과 국가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추가 민생 공약 교환과 협의회 운영 방안, 일정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며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공통 규탄 결의안을 요구했고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그런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과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동훈 당대표께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천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논란과 직결된 법안 처리 문제에선 더욱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여당 추천목 2명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국회의 동행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등도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헌법적인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회의에서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법안을 졸속 처리하고 저희의 의견을 경청도 안 하고 이제 의결한다는 것은 이제 입법 독재를 뛰어넘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차 회담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 속에 민생에는 협력 기조가, 특검 등 김 여사 문제엔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이 예상되면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응답자 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명 씨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최소 8건이 응답자 수를 부풀려 가짜 샘플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명 씨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의혹은 오히려 강혜경 씨가 응답자 수를 부풀린 게 아니냐며 자신이 강 씨에게 지시했다면 왜 관련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강 씨가 명 씨 자신 지시로 모든 일이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조작 증거가 아닌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 녹취만 공개했다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애초 김 여사 가족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 규명 심판본부에서 맡고 있던 사안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의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추모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은 국회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해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가수 장필순 씨가 추모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합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와 민생 직결 입법 과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 추진 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해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골프 연습이 종종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 전시회 관람객이 몰린 강원 삼척해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낮 삼척해변. 한 여성이 백사장 위에 골프공을 놓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자세를 가르치며 시범을 보입니다. 강한 스윙에 골프공은 해변 곳곳으로 날아갑니다. 당시 국화 전시회가 열린 삼척해변에는 관람객들이 수시로 오가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남녀는 아랑곳 없이 위험천만하게 골프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골프채인가 해서 제가 한참을 봤는데 골프채고 공이더라고요. 조절 못해서 날라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앞서 제주와 속초 등 다른 지역 해변과 공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목격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재를 하면은 법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오늘도 가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릴 적 아이들에게 해주던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아들, 딸 또래의 해맑은 표정을 마주하니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손녀들한테 이렇게 엄마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내 아들이 먹는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뿌듯하고 좋고 그래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주시고 기억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오늘만 해도 이런 아들, 딸과 함께였는데 그 사이 엄마, 아빠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국회로 쫓아가고 거리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어지는 듯합니다.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됐지만 정쟁 속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2년 만에 1심 재판이 일단락됐지만 가족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유족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와 법원이 주지 못한 답을 달라고 말합니다. 용산구청뿐 아니라 서울시와 행안부 등 상급 기관의 책임은 없는지, 당시 경찰청장은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또 당일 경력 배치 배경과 희생자들을 가족에게 인계한 과정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굳이 형사 책임만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책임 문제를 밝히는 그런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을 하겠다. 하지만 직권조사 권한이 없는 점 등 특조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가족들은 지금도 2년 전 그 자리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헬로윈 주간 경찰복 코스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헬로윈 주간을 맞아 경찰복이나 장비와 유사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전 11시 반에 이루어집니다.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IP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을 이용해 2억 6,7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2심 선고는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는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허위 주장으로 대한의사협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간TV 대표의 2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정 대표는 당시 제약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주요 대형 병원 의사들이 치부를 가리려고 파업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1심은 해당 발언이 의협이 아닌 대형 병원 의사들을 겨냥한 거였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도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세 사기 여파에 고금리까지 겹쳐 냉기가 돌았던 오피스텔 시장인데 요즘 들어 오피스텔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지난달 전용 면적 31제곱미터가 3억 6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오피스텔도 전용 면적 36제곱미터가 2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다 치솟은 아파트 값에 대한 피로감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대체제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차츰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도 가격이 약간 상승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한 6, 7% 거의 10% 이상씩 올라가는.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가운데 15%가 신고가에 팔리는 등 침체에 빠졌던 오피스텔 시장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상승 전환했는데 월별로 보면 2022년 8월 이후 2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7월 들어 보합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시장이 들썩이는 건 정부가 지난 8월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피스텔 투자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매매 차익형보다 임대 수익형 등의 고려가 많은 가운데 금리 인하와 월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 여부는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에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임대 수요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매매 가격이 높을 경우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휴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다행히 어제 아침과는 달리 안개와 먼지 걱정은 없는데요.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12.4도, 부산 1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쌀한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